서울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 뭐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말입니다. 일요일. 어제 저희 직원들, 뭐 여직원들이 술 한잔 하자고 술 한잔 한다 그래서 여직원들만 술 한잔 하고 저는 뭐 아는 분하고 같이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은 술 많이 마시죠. 저도 뭐 일주일에 보통 뭐 2번, 많은 3번 이렇게 마십니다. 이번 주는 좀 꼬여가지고 뭐 오늘 화, 수, 목, 금인데 3일을 술 먹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출근해가지고 뭐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유언. 제가 이 유언은 사실 저희가 많이 접합니다. 쌍송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유언을 많이 접하는데 보니까 이게 유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통상 유언은 이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법에 5가지 방식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 비밀 증서 이런 거는 잘 쓰지도 않습니다. 통상 쓰는 게 자필 유언과 유언 공지입니다. 또 이것들을 많이 하시죠. 이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뭐 섹터를 나눠가지고 일단은 뭐 한 번에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이 2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략히 이제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작성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증인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유언장 이렇게 쭉 쓰면 됩니다. 유언 공증은 공증인 변호사가 합니다. 주로 이제 공증인 변호사인데 이 공증인의 자격은 법무부에서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인가된 게 일반 변호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자필 유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안 들어가죠. 일단 자기가 혼자 뭐 집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유언 공증 같은 경우는 공증인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2명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2명 있어야 됩니다. 출장도 가능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공증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비용이 필요 없고 간편합니다. 그냥 쓰면 되니까. 유언 공증은 일정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필 유언장은 이것만 갖고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것만 갖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상속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2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어떤 거를 하는 게 좋냐? 이겁니다. 이거.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자필 유언을 갖고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듣고 나시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유언 공증은 나중에 하고 원래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뭐 유언 공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자필 유언은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유언의 방식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유언은 엄격합니다. 그래서 유언자 의사에 맞다 하더라도 방식이 틀려버리면 무효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필 유언을 혼자 작성하시다 보니까 무효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필 유언은 첫 번째 전문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이거는 이제 내용이죠. 내용. 유언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언제까지 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언의 방식은 조건부라도 뭐 이 유언의 내용은 그 구체적이고 확정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거 가지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이렇게 뭐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집을 누구에게 뭐 상속한다, 뭐 유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요게 조금 나중에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일단 네, 전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주소. 유언자의 주소를 써야 됩니다. 이 주소가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집에서 이런 거 안 됩니다. 광화문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서울 서초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뭐 본인이 있는 주소, 그냥 유언장을 작성한 당시의 주소를 써도 무방합니다. 예. 특정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주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일자. 왜 그러냐면 유언장 같은 경우는 유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집이 이렇게 있는데 자 2020년 1월 1일 이거를 갑한테 준다고 갑한테 준다고 갑한테 상속을 했습니다. 유언한다는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때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2022년 1월 1일 을한테 준다고 다시 유언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유언은 최후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최후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일장은 반드시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여담인데 어떤 유언장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 1월 이렇게 유언장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무효 사유 중에 이 일자가 거론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자, 요게 문제가 됐습니다. 요게 일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일자. 요게 1일인지 11일인지 12일인지 19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맞히질 않았습니다. 이게 점이 없습니다. 점이. 그래서 이게 2020년 1월 1일인지 1월 10일인지 15일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이게 불특정, 일자의 불특정으로 이 유언장이 무효돼. 물론 뭐 이거 하나만 갖고 무효가 되진 않았는데 다른 사유가 있었는데 그 사유 중에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유언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유언자 이름, 그 다음에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 날인은 뭐 지장을 찍어도 되고 막도장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요게 반드시 이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목은 어떻게 되냐? 제목 무방합니다. 유언장 해도 좋고 당부의 발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자, 정문, 주소, 일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잡히게 됩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일부 글자가 삽입이 됐는데 다른 사람의 글자가 삽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내용과 상관이 없다면 크게 제3자가 삽입한 거를 빼고 나머지도 다 충족이 되면 유효하다는 판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 잡힌 유언장은 자
이 자필요원입니다. 자필. 예. 그게 자필이거든요. 이 자필요원장은 반드시 전문, 주소, 일자, 이름이 자필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게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뭐 전문에 쓰고 일자, 이름 쓰고 도장 찍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가 그냥 당부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분하기를 유지라고 합니다. 그거를 실무선에서 할 때는 이건 유언이 아니고 당부의 말 유지다. 법률적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이거.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문을 쓰셨는데 제가 서초동에 있으니까 서초동 물론 제 집이 서초동에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서초동에 집을 갖고 싶은데 사무장 월급으로 안 됩니다. 사무실이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1번지 건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거 등기소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말을 많습니다. 왜? 토지가 없습니다. 토지가 1번지 외에 있는 건물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 건물만 한 건지 아니면 토지도 함께 한 건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토지와 지상 건물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뭐 이런 개별적인 거는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껴놓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자필요원장이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사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언 집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유언을 집행하려고 뭐 유언장 작성한 거지 모양적으로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필요원장으로 유언 집행을 하는 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자필요원장은 반드시 자필요원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방식. 잘 안 나오네요. 자, 유언 검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부동산인 경우에 금전지급이라든가. 그래서 바로 이제 본소죠, 본소.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유언 범위는 이제 가정법원에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법원. 그러니까 이 내가 유언장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언 검인을 해달라 하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복사본을 내가지고 상속인들은 다 이제 적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통지합니다. 상속인들한테 통지를 하게 되고 검인 기일을 지정합니다. 검인 기일을 지정해서 이날 그 유언장에 대해서 검인을 할 테니까 출석해라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든 상속인들이 옵니다. 법원에. 법원에 오는데 과반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과반이 출석하지 않거나 한 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 자필요원장 갖고는 이 나중에 검인 조서가 나오거든요. 조서가 나옵니다. 검인 조서. 이거 갖고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 과반이 안 되거나 이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 검인 조서의 판사님이 그 적습니다. 유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갖고 있었고 어떻게 취득하게 됐고 뭐 이런 걸 쭉 적습니다. 누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누가 이의제기했고 이의제기 안 했고 이게 안 되면 과반의 출석이 안 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 조서 갖고는 집행이 안 됩니다. 이게 유언제 거민조서라고 부르거든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집행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 효력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소송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만, 자필 유언장만 갖고는 이게 자필 유언이잖아요. 자필 유언장입니다. 자필 유언장만 갖고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언자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메모로 쓴 거기 때문에 뭐 증인도 증인 다 필요 없습니다. 자필 유언은 그 자체로 증인이 있어봐야 하는 사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자필 유언은 그것만으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유언 거민이나 본안에서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유언 거민을 할 때는 상속인에 대해서 통지를 해서 유언 거민길에 상속인을 출석한 후에 얘기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견을 개진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만 이직해도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소에서는 이직한 사람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일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 간단합니다. 나 이거 자필 인정 못한다. 끝입니다. 그냥 왜 인정 못하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인정 못한다. 어머니 글씨, 아버님 글씨가 아닌 것 같다. 도장은 아닌 것 같다. 아버님 생전 의사하고 틀리다. 뭐 이렇게 이직을 합니다. 그냥 이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유언 효력 소송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왜냐하면 법정 지분들이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래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넘겨라 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제 유언 자필 유언장만 갖고 그것만으로는 등기가 안 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필 유언장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작성할 때도 좋지만 사후 처리가 머리가 아픕니다. 한 명만 이직이라도 뭐 유언 효력 소송을 하든가 유언 효력 소송을 하든가 본안의 소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 등이나 저희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소유 등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떼가지고 소유 등이나 금전지급에 대한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이의제기 할 거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자필 유언에 대한 자필 유언장에 대한 거민 신청에만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돈만 버리고. 그래서 곧바로 들어가야 돼요. 항상. 곧바로 들어가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게 나오죠. 뭐냐 이제 필적 감정합니다. 필적 감정합니다. 그 예전에 그 사례가 자필 유언장이 나왔는데 그 일자 작성 일자가 필적이 틀립니다. 누르러 보기에도 필적 감정을 했더니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중에 기입을 한 겁니다. 기입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죠. 왜냐면 유언자가 그걸 안 쓴 거니까 그 제3자 타인이 나중에 거기다 기입한 거 그거를 이제 뭐 가필이라고 하는데 가필한 거를 빼면 날짜가 없는 유언장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필적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인정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물론 뭐 이때 반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반소 유류분으로 반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넣었는데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왜냐면 너 이미 증여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이고 상대방은 저쪽을 이걸 주장하는데 우리 너 증여받은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종결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제기가 말이 꼬입니다. 네. 이의 제기가 예상되면 곧바로 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안 하고 곧바로 유언 효력 조성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왜? 유언 효력 조성은 이거를 거쳐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필 유언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유언 거민이나 소이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효력은 유언 거민을 했는데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유언 효력으로. 유언 효력을 할지 소이득을 할지. 처음부터 유언 효력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례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이런 절차를 쭉 진행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유언 효력하면 유류분 문제가 없죠. 유류 문제가 적습니다. 이걸 들어가 버리면 유류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소로. 자, 자필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자필요원은 반드시 5가지가 구비되어야 되고 특히 주소 많이 빼먹습니다. 일자 이름은 당연히 씁니다. 이거 빼먹는 경우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주소 이거 많이 빼먹습니다. 주소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일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는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고 자필요원을 받으면 유언 거민하실 수 있고 소유등이나 본안에도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유언 거민 같은 경우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로는 등기가 안 되고 유언 효력 소송이나 소유등 금전 기타 지급 청구에 대한 본안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유언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등기를 할 때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매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매. 자, 매매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있죠.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막도장에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인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고 매도인은 권리 잃는 사람입니다.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에서 유언자 명의로 넘어갑니다. 유언자가 아니죠. 이제 저희가 수유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받는 사람, 받을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언자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명의가 넘어갑니다. 그럼 등기 의무자인데 유언자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근데 넘겨줘야 되는데 사망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대신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언 집행자입니다. 자, 유언 집행자 같은 경우는 사망하신 유언을 남긴 유언자를 대신해서 유언을 집행해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등기 신청서에 보면 이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 이 유언 집행자가 누구냐? 보통 이제 자필유언장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 집행자 누구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자필유언장은 통상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르시니까. 그런 경우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씨가 너무 이게
개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유언 집행자는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이 하면 됩니다. 지정된 사람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유언 공증할 때 항상 유언 집행자를 지정합니다. 자,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5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5명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과반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이제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서에 기재를 하고 인감증명 첨부하면 집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자필 유언도 유언이지만 뭐 유언 공증과도 연결된 겁니다. 유언이 있으면 반드시 유언 집행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유언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유언 집행자를 반드시 미리 유언장에 기재해 놓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유언 집행자가 되고 그 경우에는 과반이 이름의 동의에 의해서 유언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자필 유언이 간혹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필적이 아닌 경우, 어떤 사람은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거 관련된 사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재판입니다. 어디야? 포천에 있는 70 이상 된 노무인데 필적이 왼손으로 썼다고 얘기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유언장을. 이게 뭐 안 되죠. 나중에 스스로 취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무소 위조인데 필적이 문제되는 경우, 가피랑 경우 일부 유효된 거, 무효인데 주소가 빠졌다, 날짜가 빠졌다는 걸 가피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이게 안 됩니다. 되고 유언장 변조 이런 거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언의 효력 특정 유증과 또 포괄 유증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일단 오늘 자필 유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언장에는 형식, 근데 참 이거 있죠. 물어본다.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식 무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갖고 주소, 작성일, 이름, 날인, 서명 날인 이것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필 유언장은 유언 검민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검민하지 않으면 반드시가 아니죠. 검민을 하거나 또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유언장을 기준으로 하는 소송을 넣지 않으면 유언장만으로는 자필 유언장만으로는 유언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유언 공증, 유언 공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